시작하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최고급 양털로 엮은 붓이 백지 위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순백의 화선지 위로 검은 먹물이 튀어오르며 마치 기괴한 거미줄처럼 혹은 베어진 목에서 뿜어져 나온 핏물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 조대감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감히 그 더러워진 종이를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내를 멍하니 올려다보고만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밀실에서 요란하게 춤을 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천하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흔든다는 조대감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그 방 안에 있는 비천한 종놈 만석뿐이었다. 조대감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공포의 실체를 확인하려 애썼으나 눈앞의 사내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먹을 갈고 있을 뿐이었고 그 규칙적인 서걱서걱하는 마찰음만이 마치 조대감의 심장을 갉아먹는 톱질 소리처럼 고막을 파고들며 그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았다. 네 이놈, 지금 무엇이라 하였느냐. 조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평소의 위엄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술기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지탱해온 견고한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우지끈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 때문이었다. 만석은 그제야 먹을 갈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인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감히 상전을 올려다보는 종의 비굴함이 아니라 마치 벼랑 끝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의 그것처럼 깊고도 서늘하여 조대감은 저도 모르게 흠칫 몸을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다. 만석은 조대감이 떨어뜨린 붓을 조용히 집어들어 먹물이 묻지 않은 붓대 끝으로 종이 위에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며 놨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그 시구의 마지막 운자는 바람 풍풍이 아니오라. 미치광이 쾅쾅 이어야 앞뒤의 문맥이 통하고 비로소 성인이 말씀하신 경물치지의 이치에 닿을 수 있사옵니다.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나 미치광이는 그 자리에 흉터를 남기기 때문이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과 2시즌 전 사랑방에는 당대의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며 시문을 논하고 있었고 그 자리의 주인인 조대감은 취기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자신의 학식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양에서 온 사신이 내놓은 난해한 고사 속의 수수께끼는 좌중을 침묵에 빠뜨렸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조대감은 호기롭게 자신이 그 답을 내일 아침까지 찾아내겠노라. 큰 소리를 쳤으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홀로 남은 방에서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서가에 꽂힌 수천 권의 책을 뒤져보아도 그 해답은 오리무중이었고 날이 밝으면 자신의 무지가 천하에 드러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 올 때 등잔의 심지를 돋우러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집안의 자비를 도맡아 하는 천출만석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시키는 일이나 묵묵히 해내어 그저 우직한 소 정도로만 여겼던 그놈이 조대감이 수십 번을 쓰고 구겨버린 파지들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 훈수를 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시작이었다. 조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의 얼굴과 그가 가리킨 글자를 번갈아 보았는데 만석의 입에서 나온 그 한 글자 쾅쾅은 단순히 글자의 교체가 아니라 꽉 막혀있던 혈도를 뚫어주는 침과도 같이 시 전체의 흐름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신의 한 수였기에 그는 학자로서의 전율과 양반으로서의 모멸감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어떻게 감히 글자라곤 천자문 구경도 못 해봤을 것이 분명한 마당쇠 따위가 고매한 성리학의 깊은 뜻을 이해한단 말인가. 조대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주먹을 불끈 쥐며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어디서 감히 상전의 글에 주둥이를 놀리느냐.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지식을 주워 듣고 와서 흉내를 내는 것이냐. 조대감의 호통 소리가 사랑방을 울렸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차분하게 대꾸했다. 대감마님께서 지난 10년간 사랑방에서 읊으시던 소리를 문 밖에서 듣고 자란 개도 풍어를 읊는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제가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어찌 그 이치를 모르겠사옵니까? 소인은 그저 대감마님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안타까워 주제넘게 입을 열었을 뿐이옵니다. 그 말은 겸손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어 조대감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왔다. 그것은 자신이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학문적 성취가 고작 문 밖에서 엿들은 종놈의 귀동냥만도 못하다는 조롱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조대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집어들어 단숨에 들이켰으나 뜨거운 술기운조차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을 덮지는 못했다. 그는 만석을 다시금 자세히 뜯어보았는데 흑투성이 무명저고리를 입고 집신을 신은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흙 속에 파묻힌 예리한 칼날을 보는 듯했다. 지금까지 이놈이 자신의 곁에서 멍청한 척 연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자 조대감은 자신이 키우던 개가 사실은 늑대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사냥꾼처럼 극심한 배신감과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놈은 위험하다.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 목을 조를 수도 있는 놈이다. 라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조대감의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조대감은 억지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이는 자신의 공포를 감추고 상전으로서의 위위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오냐 내 놈이 제법 잔머리를 굴릴 줄 아는구나. 허나 천한 것들이 얄팍한 재주를 믿고 날뛰면 그 끝이 어떠한지 내 놈도 잘 알 터이다. 네가 정녕 그를 알고 이치를 깨우쳤다면 내 너에게 묻겠다. 조대감은 붓을 들어 세종이 위에 거칠게 휘갈겨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시구가 아니라 조정의 관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복잡하게 얽힌 회계 장부의 오류를 찾아내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였다. 이 장부는 지난달 흉년 구제미로 내려온 쌀의 출납 기록이다. 관아의 산원들도 닷새를 매달려도 맞추지 못한 이 숫자의 구멍을 내 놈이 지금 당장 찾아낸다면 내 너의 그 건방진 주둥이를 용서해 줄 것이나 만약 찾아내지 못한다면 감히 상전을 능멸한 죄를 물어 멍석마리를 하여 내다 버릴 것이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고 조대감은 이 핑계로 만석을 짓밟아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만석은 장부를 받아들고 당황하거나 겁을 먹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덤덤한 표정으로 지물포에서 막 사온 듯한 빳빳한 장부의 질감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촛불 아래 드러난 만석의 여벌굴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으나 장부를 훑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종이 위에 숫자들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아우라는 방 안에 공기마저 바꿔놓고 있었다. 조대감은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파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만석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만석이 장부를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끊어내지는 못했다. 한 장 두 장 장부가 넘어갈 때마다 조대감의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만석이 마지막 장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조대감은 그 눈에서 자신이 평생토록 멸시해왔던 천민의 눈빛이 아닌 자신을 심판하려 드는 재판관의 눈빛을 보았다. 대감마님. 만석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이 장부에는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애초에 들어온 쌀의 양이 장부에 적힌 것보다 3섬이 적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숫자를 조작하여 위로는 나라님을 속이고 아래로는 굶주린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으려 한 흔적이 여기 그리고 여기에 명백히 남아 있사옵니다. 만석이 짚어낸 곳은 조대감이 은밀하게 관아의 이방과 짜고 쌀을 빼돌린 바로 그 대목이었기에 조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부의 흐름을 읽고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구조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다. 조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벼루를 움켜쥐며 생각했다. 이놈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놈은 내 치부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사레가 번뜩이는 조대감의 눈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만석의 눈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히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조대감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번들거리며 흔들렸던 것은 찰나였고 이내 그는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듯 흉포하고도 교활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는데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의 표현이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만석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을 거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짐짓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장하여 말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내 놈의 재주가 그토록 비상하다면 내 그 능력을 집안을 위해 써보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내 너에게 한 가지 중차대한 임무를 맡길 터이니 만약 네가 이 일을 성사시킨다면 내 놈의 건방진 태도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내릴 것이요. 실패한다면 내 놈의 목숨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조대감은 벼루 옆에 놓인 낡은 어음 한 장을 집어던지듯 만석의 발치에 떨어뜨렸는데 그것은 마포 나루터의 악명 높은 객주 흑곰 왕초가 10년 넘게 묵혀온 500냥짜리 차용증이었으니 사실상 가서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만석은 발치에 떨어진 차용증을 묵묵히 집어들었으나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어 조대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포의 왕초는 관아의 포졸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피하는 물의 배로 돈을 받으러 간 하인들이 반병신이 되어 돌아오거나 시체로 강물에 떠오르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조대감은 만석이 겁을 먹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 애원하기를 기대했을 터였다. 허나 만석은 그저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이며 대감마님의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라는 건조한 대답만을 남기고 뒤로 물러나 방문을 닫았으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조대감은 자신의 예상을 빗나가는 만석의 태도의 분통을 터뜨리며 술상을 발로 걷어차고야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당으로 나온 만석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억누르려 애썼고 손에 쥐어진 종이 조각이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만석은 보찜 하나 없이 맨몸으로 저택을 빠져나와 마포 나루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냥터로 향하는 맹수처럼 거침이 없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변길을 걸으며 만석은 10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조대감의 아버지가 내린 매질에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 한마디 못하고 비명횡사한 부모의 시신 앞에서 어린 만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었다. 힘이 없어 당한 것이라면 힘을 기를 것이요. 무식해서 당한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우쳐 저들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노라고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었다.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느냐. 많은 지금 도망친다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연명하는 것일 뿐 진정한 복수는 저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권위와 명예를 자신의 발밑에 두고 으깨어버리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마포 나루토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고 강바람에 섞여 날아오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욕설과 고함 소리가 뒤섞인 시장의 소음이 만석의 감각을 자극했다.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며 전국의 물산이 모여드는 이곳은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무법천지였으며 그 중심에는 조대감의 차용증에 적힌 흑곰, 상단이 거대한 깻리를 틀고 있었다. 만석은 곧바로 상단의 문을 두드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나루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허름한 주막의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하염없이 흑곰, 상단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짐꾼들의 수군거림 상단에서 물건이 드나드는 시간, 드나드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 심지어는 상단 앞을 지키는 어깨들의 교대 시간까지 만석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움직이며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하고 분석해 나갔다. 그렇게 꼬박 이틀을 만석은 주막 구석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고 상단을 관찰했는데 주막 주모가 미친놈이라 손가락질을 해도 취객들이 시비를 걸어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눈앞의 풍경 속에 숨겨진 흐름을 읽어내는 대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흑곰 상단으로 들어가는 물건들 중 유독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은밀하게 하역되는 괴짝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괴짝들을 나르는 인부들의 표정이 유난히 긴장되어 있으며 관아의 순찰이 도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피해 움직인다는 패턴을 찾아냈다. 게다가 괴짝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를 몰래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조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밀수품인
청나라 비단과 아편 찌꺼기였음이 확실해 보였다. 만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성벽의 균열을 발견한 장수의 회심의 미소였으며 이제야말로 진흙 속에 숨겨두었던 칼날을 꺼낼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약속한 기한인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만석은 흑투성이 옷을 털어내고 당당하게 흑곰 상단의 육중한 대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구의 사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감히 이곳을 기웃거리느냐, 썩어지지 않으면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조대감의 차용증을 꺼내들었다. 조대감 댁에서 온 심부름꾼이다. 왕초를 뵙고 받아가야 할 것이 있어 왔으니 길을 비켜라. 사내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만석을 밀치려 했으나 만석은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젯밤 축시 뒷문으로 들어온 붉은 괴짝 12개가 관아의 포졸들에게 발각된다면 자네들의 목이 과연 무사할 것 같은가. 그 말 한마디에 사내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거구의 몸집이 무색하게 사시나무, 떨듯 떨며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고를 올리는 꼴이 가관이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곰 가죽을 두른 험상춤은 인상의 사내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마포의 무법자 왕초였다. 왕초는 흉흉한 눈빛으로 만석을 훑어보며 허리춤에 찬 도끼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살벌한 기세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내 놈이 조대감의 개냐,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내 비밀을 주둥이에 올리는 놈은 혀를 뽑아 젓갈을 담가버린다는 것을 모르느냐. 왕초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만석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왕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내 혀를 뽑는 것은 자유시나 그 순간 대감마님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투서가 형조판서 대감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소인은 그저 심부름꾼일 뿐 죽어도 그만이나 왕초께서는 이 거대한 상단과 목숨을 고작 500냥 푼돈과 바꾸시겠습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이라 들었는데 의외로 셈이 흐리시군요. 만석의 말은 거짓이었다. 조대감은 투서는커녕 만석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만석은 조대감의 권세와 자신의 정보를 교묘하게 섞어 왕초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왕초는 만석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투서라는 말에 멈칫하며 혼란에 빠졌는데 평소 조대감의 탐욕스러운 성정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만약 그 늙은이가 작정을 하고 자신을 치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눈앞의 이놈은 일반적인 종놈들과는 달랐다. 살기를 띠고 덤벼드는 부하들 앞에서도 태연자약하게 자신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저 배짱과 치밀함은 마치 조대감이 자신을 잡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시킨 비밀 병기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왕초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국 잃을 것이 더 많은 싸움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좋다. 내 놈의 배짱이 마음에 드는구나. 500냥이라. 내 똥 밟은 셈 치고 내어주마. 허나 명심해라.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날에는 내 놈뿐만 아니라 조대감, 그 늙은이의 목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왕초는 이를 갈며 부하들에게 돈괴를 가져오라 소리쳤고 만석은 그제야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안도의 숨을 속으로 삼켰다. 묵직한 돈괴를 받아든 만석이 상단을 나서려 할 때 왕초가 등 뒤에서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젊은 친구, 내 놈 같은 물건이 어찌하여 그 썩어빠진 양반 밑에서 개노릇을 하고 있는 게냐. 내 밑으로 온다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호강하며 살 수 있게 해주마. 그것은 단순한 회유가 아니라 만석의 그릇을 알아본 자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으나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기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내 갈 길은 내가 정합니다. 상단을 빠져나온 만석은 묵직한 돈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느끼며 조대감의 저택으로 향했다. 이제 첫 번째 고비를 넘겼을 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만석은 품속에 감춰둔 또 하나의 장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흑곰 상단에서 대기하는 동안 몰래 필사해둔 그들의 밀수 거래 내역과 뇌물 장부의 사본이었다. 이것은 조대감이 자신을 토사구팽하려 할 때
자신을 지켜줄 방패이자 언젠가 조대감과 그와 결탁한 무리들을 일망타진할 창이 되어줄 것이었다. 저택의 소슬대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만석의 눈빛은 다시금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 아니 그 다음 수까지 그려지고 있었다. 조대감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자신을 맞이할 장면을 상상하며 만석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육중한 돈괴가 사랑방 마룻바닥에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조대감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묵직한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뚜껑이 열리며 드러난 은전들의 서늘한 광채는 방 안의 촛불빛을 반사하여 조대감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다. 조대감은 입을 딱 벌린 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과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만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그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경악에 그리고 경악보다는 짙은 의심에 가까운 기묘한 뒤틀림을 보이고 있었다. 그 악명 높은 흑곰에게서 돈을 받아온다는 것은 관아의 포졸들도 포기한 불가능한 임무였기에 조대감의 머릿속에는 만석이 돈을 훔쳤거나 혹은 왕초와 짜고 자신을 속이려 든다는 불길한 상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던 것이다. 내 이놈, 이것이 정령 흑곰, 그 작자가 순순히 내어준 돈이란 말이냐? 내 놈이 무슨 수로 그 살인귀의 주머니를 털었단 말이냐? 혹여나 내 놈이 쥐새끼처럼 남의 담장을 넘거나 더러운 수작을 부려 훔쳐온 작물이라면 내 당장 내 놈의 손모가지를 자르고 관아에 넘길 것이니라. 조대감의 호통에는 위험이 실려 있었으나 탐욕스럽게 돈괴를 훑는 눈동자는 그의 본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만석은 조대감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고개를 더욱 조아리며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에게 사냥감을 바치듯 공손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대감마님 소인이 어찌 감히 주인의 명예에 먹칠을 할 도둑질을 하겠사옵니까? 다만 소인이 그곳에서 흑곰과 대면하여 대감마님의 높으신 위세와 조정에서의 영향력을 거론하니 그 무지한 왈패도 대감마님의 권세에 겁을 먹고 제 발로 돈을 내어놓더이다. 하오나 만석은 잠시 말을 끊고 뜸을 들이며 조대감의 안색을 살폈는데 이는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조대감은 하오나라는 말 뒤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궁금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재촉했다. 하오나 뜸 들이지 말고 어서 고하거라. 무슨 일이 더 있었단 말이냐? 만석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찰 한 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조대감의 앞에 내려놓았다. 흑곰 왕초가 이 돈을 내어주며 대감마님께 한 가지 청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자는 비록 천한 장사치이나 대감마님의 높은 학식과 덕망을 익히 들어 흠모하고 있었다 하며 앞으로 자신들이 들여오는 물건의 판로를 대감마님께서 조금만 봐주신다면 그 이익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상납하겠다고 하더이다. 이것은 그 약조를 담은 서찰이옵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만석이 밤새 머리를 짜내어 설계한 치명적인 덫이었다. 조대감은 이익의 절반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으나 양반의 채통을 지키려 애써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서찰을 집어들었다. 그가 서찰을 펼쳐 읽어 내려가는 동안 만석은 조대감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고 입꼬리가 실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서찰에는 흑곰 상단이 청나라와 밀거래하는 고가의 비단과 약재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실상은 흑곰이 조대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만석이 흑곰 상단의 장부를 베껴 조작한 가짜 제안서였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조대감에게는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일 뿐이었다. 허허, 거참. 천한 것들이 주제를 모르고 감히 사대부에게 동업을 제안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로구나. 조대감은 짐짓 언성을 높여 꾸짖는 시복을 했으나 손에서 서찰을 놓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마음이 기울었음이 분명했다. 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울기를 박았다. 지당하신 말씀이 옵니다. 소인도 당장 거절하고 나오려 했으나 흑곰이 말하기를 이 거래가 성사만 된다면 대감마님께서는 앉아서 천냥 빚을 갚고도 남을 재물을 얻으실 것이며 이는 곧 가문의 영광을 되찾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읍소하기에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가져왔사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지금 당장 이 서찰을 불태우고 흑곰에게 불호령을 내리겠사옵니다. 만석이 서찰을 뺏으려는 심협을 하자 조대감은 화들짝 놀라며 서찰을 등 뒤로 숨기고는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아니다, 아니다.
내 놈이 사리분별이 부족하여 이를 그르칠까 저어되는구나. 비록 천한자의 제안이나 백성을 굽어 살피는 목민관의 마음으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 또한 도리 일터. 내 곰곰이 생각해보마. 그날 밤 조대감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만석이 가져온 돈괴를 어루만지며 앞으로 굴러들어올 막대한 재물을 상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만석이 다시 방문을 두드렸다. 대감마님 밤이 깊었사오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만석의 손에는 붓과 먹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냐? 조대감의 물음에 만석은 정갈하게 먹을 깔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흑곰 측에서 대감마님의 허락을 구하는 표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인이 감히 대필하여 문서를 하나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물품 보관증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상은 대감마님께서 그들의 물건을 관리 감독하신다는 명분을 주어 나중에 탈이 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경국대전의 형전 조항을 교묘히 빗대어 작성한 것이옵니다. 만석이 내민 문서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위탁 판매 계약서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율법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자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만석은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이는 조대감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수탁책임 쇼톡자렌이라는 문구는 물건의 주인은 흑곰이나 그 관리의 권한은 대감마님께 있다는 뜻으로 이익은 취하시되 만약 물건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책임은 면피하실 수 있는 오직 대감마님을 위한 문장이옵니다. 사실 그 문구는 밀수품임이 발각될 경우 그 소유와 책임을 위탁받은 자, 즉 조대감이 전적으로 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으나 만석의 현란한 말솜씨와 조대감의 얕은 법률 지식이 만나 치명적인 오판을 낳고 있었다. 조대감은 자신이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아는 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만석이 역시 대감마님의 학식은 소인이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아첨할 때마다 어깨를 으쓱거렸다. 좋다. 내 놈의 글솜씨가 제법 쓸만하구나.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것이니 신중해야 하겠지만 내 말대로라면 내게 해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구나. 조대감은 붓을 들어 문서의 끝자락에 자신의 호와 이름을 휘갈겨 쓰고는 인주가 듬뿍 묻은 낙관을 쾅 하고 찍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장은 마치 조대감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의 매듭과도 같았고 종이 위로 스며드는 인주 자국은 앞으로 그가 흘리게 될 피눈물을 예고하는 듯했다. 만석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겉으로는 공손히 감사를 표했으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조대감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조정에서 금지한 밀수 조직에 실질적인 수괴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만석은 잉크가 마르지 않은 문서를 소중히 품에 넣으며 조대감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 내일날이 밝는 대로 흑곰에게 전하겠사옵니다. 이제 대감마님의 곡간은 차고 넘칠 것이옵니다. 방을 나선 만석은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표정은 복수의 희열보다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촛불 아래서 조대감이 서명한 문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흑곰 상단에서 훔쳐온 진짜 장부와 조대감이 과거에 저질렀던 횡령의 증거들을 나란히 늘어놓았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다. 조대감은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사매는 거미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단꿈에 젖어 있을 것이다. 만석은 나직이 그러나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바람은 불기 시작했고 미치광이의 춘파는 이제 막이 올랐다. 기대하십시오 대감마님. 이 종놈이 준비한 연극의 결말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것입니다. 만석이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푸르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저택에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만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파브나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알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어 다른 하인들조차 그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조대감은 만석이 가져올 흑곰의 상납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초조하게 보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대신 관아의 포졸들이 저잣거리를 쑤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담장을 넘어 들려오기 시작했고 조대감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며 만석을 찾았으나 만석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조대감의 신경을
긁어댔다. 만석이 이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 게냐. 조대감의 고함이 허공을 갈랐을 때 만석은 이미 관아의 형방과 은밀히 접촉하여 조대감의 낙관이 찍힌 문서의 사본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 열리고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조대감 영모 및 밀수 가담 혐의로 추포하라는 어명이요. 썩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청천벽력 같은 호통 소리에 조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사색이 된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여. 내가 영모라니 누구의 모함이요. 포졸들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인형이 있었으니 바로 만석이었다. 조대감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만석을 향해 소리쳤다. 만석아, 네가 저들에게 말 좀 해다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만석은 싸늘한 눈빛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인은 오라를 받으시오. 당신이 흑곰과 결탁하여 국법을 어긴 증거가 명백하니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오. 그 순간 조대감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형틀을 대령하고 저 고얀 놈의 주리를 틀어라. 감히 상전을 모함하고 국법을 능멸한 죄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관아의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사또의 호령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형틀이 흙바닥에 거칠게 놓였고 붉은 오라에 꽁꽁 묶인 만석이 그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형방의 뜰에는 이미 구경 나온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평소 위세등등하던 조대감이 죄인석에 앉아있는 기이한 풍경에 대한 호기심과 결국은 힘없는 종놈 하나가 억울하게 죽어나갈 것이라는 체념이 뒤섞여 묘한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조대감은 관복을 갖춰 입은 사또의 옆자리인 배석에 앉아 부채로 연신 얼굴을 가리며 식은땀을 닦아내고 있었으나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형틀에 묶인 만석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며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은 오직 하나. 만석을 희대의 사기꾼이자 주인의 도장을 훔친 페류나로 몰아붙여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든 뒤 옥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뿐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또가 다시 한번 신목을 내리치며 좌중을 압도하자 조대감이 벌떡 일어나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에 가까운 변론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사또 나으리 이 늙은이가 어찌 저런 흉악한 범죄에 가담했겠습니까? 저놈은 본디 천출로 태어나 성정이 교활하고 손버릇이 나빠 집안의 물건을 훔치다 들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일 또한 저놈이 제 방에 몰래 숨어들들어 인장을 훔쳐내고 저잣거리에 왈패들과 짜고 문서를 위조하여 저를 모해하려 한 것이 명백하옵니다. 저놈의 새치혀에 놀아나시지 말고 당장 매우 쳐서 거짓을 실토하게 하소서. 조대감의 절규는 제법 그럴듯하여 좌중의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사또 또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조대감의 체면을 보아 고개를 끄덕이며 형방에게 눈짓을 보내 곤장을 집어들게 하였다. 허공을 가르는 곤장 소리가 귓가를 때릴 찰나 형틀에 묶인 만석이 고개를 번쩍 들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소인이 매를 맞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국법의 엄중함이 사사로운 정에 가려지는 것은 원통하여 눈을 감을 수 없나이다. 소인에게 단 한 번 증거를 들어 변명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에는 죽음을 목전에 둔 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진실을 손에 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어 사또조차 저도 모르게 멈칫하며 곤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만석은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묶인 손으로 품속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대감마님께서는 소인이 인장을 훔쳤다고 하셨으나 그 문서에 찍힌 인장의 인주는 일반 시전에서 파는 싸구려가 아니오라. 오직 대감마님의 사랑방 벼루함 깊숙한 곳에 보관된 명나라 황실에서나 쓴다는 자사, 인주이옵니다. 그 독특한 향과 빛깔은 관아의 감식관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터 만약 소인이 훔친 것이라면 어찌 그 귀한 인주까지 통째로 훔쳐내어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문서의 글씨체를 보아주십시오. 대감마님께서는 평소 붓을 잡으실 때 새끼손가락을 펴는 버릇이 있어 글자의 끝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특징이 있사온데 그 위조되었다는 문서의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석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사또는 급히 이방을 시켜 압수된 문서를 가져오게 하였고 돋보기를 들어 인주와 서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과연 만석의 말대로 인주는 붉은빛 속에 금가루가 섞인 최고급품이었고 서명 끝자락의 갈라짐은 조대감의 필체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조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으나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저놈이 10년을 내 곁에서 시중을 들더니 내 필체까지 흉내내는 요망한 재주를 익혔구나. 저것은 조작이다. 내가 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좋습니다. 필체는 흉내낼 수 있다고 칩시다. 허나 대감마님, 이 장부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석이 형방에게 눈짓하여 꺼내게 한 것은 지난번 흑곰 상단에서 빼돌린 진짜 거래 장부와 조대감이 관아의 창고지기와 공모하여 빼돌린 구제미, 출납 기록을 비교한 대조표였다. 사또, 이 두 장부를 비교해 보시옵소서. 흑곰 상단이 청나라에서 밀수해 온 비단과 아편을 사들인 날짜와 관아의 구제미가 감쪽같이 사라진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옵니다. 더욱이 흑곰 상단의 장부에는 조저라는 글자가 적힌 날마다 거액의 은전이 조대감 댁으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남아있으며 그 돈은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을 팔아치운 검은 돈이었음이 여기 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사옵니다. 만석이 짚어내는 숫자 하나하나는 조대감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고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술렁임이 폭풍처럼 일기 시작했다. 뭐라고? 나라 쌀을 훔쳐서 아편을 샀다고 저런 천하의 죽일 놈을 보았나. 군중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자 사또의 표정 또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위조 사건이 아니라 국고를 횡령하고 금지 물품을 거래한 영모에 준하는 중죄였기 때문이었다. 조대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도 덜덜 떨리는 입술로 최후의 항변을 시도했다.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놈이 내 재산을 노리고 꾸민 짓이다. 그때 만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형틀에 묶인 채로도 조대감을 내려다보는 듯한 위엄서린 눈빛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대감마님 기억나십니까? 흑곰 상단과의 계약서에 서명하시던 그날 밤 제가 경국대전을 운운하며 설명해드렸던 그 수탁 책임 조항 말입니다. 대감께서는 그저 이익을 챙길 생각에만 골몰하여 글의 참뜻을 살피지 않으셨지요. 그 조항 아래에 깨알같이 적혀있던 문구, 본 계약의 모든 물품은 위탁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처분 권한 일체를 위임받는다는 구절은 대감께서 스스로 밀수품의 주인임을 자백하신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찍으신 낙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 발뺌하신들 대감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대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 죄를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사옵니다. 그것은 완벽한 논리적 함정이었다. 조대감은 자신의 탐욕이 눈을 가려 스스로 제목에 올가미를 걸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학식을 자랑하던 자신이 글도 모른다고 무시했던 종놈이 파놓은 글자에 덫에 걸려 파멸하게 된 것이다. 사또는 더 이상 조대감을 비호할 명분이 없음을 깨닫고 서슬퍼런 눈으로 조대감을 노려보며 호통쳤다. 여봐라. 조대감을 당장 하옥하라. 내 이 추악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상소문을 올릴 것이니 한양으로 압송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라. 포졸들이 조대감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자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다. 만석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늙은이를 살려다오. 내 전 재산을 내게 줄 터이니 말을 좀 물러다오. 평생을 고고한 척 살아왔던 양반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진 헌신짝보다 못하게 구겨졌고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만석은 끌려가는 조대감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재산이라니요. 그 재산은 본래 대감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의 목숨값은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로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감께서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조대감이 끌려나가고 난 뒤 형방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만석은 여전히 오라에 묶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만석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내 놈의 신분이 비천하나? 그 기계와 지혜가 범상치 않구나. 내 공을 참작하여 죄를 사면해 줄 수도 있으니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느냐. 그러나 만석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그저 잃어버린 도리를 바로잡고자 했을 뿐 벼슬이나 공명을 탐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시고 잊혀진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만석의 결백이 증명되고 조대감의 죄상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마치 그동안의 원한을 씻어내리려는 듯 굵은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빗줄기는 만석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조대감이 흘린 더러운 탐욕의 흔적들을 씻겨내고 있었지만 만석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10년 묵은 체증은 그 비로도 다 씻겨내려가지 않을 만큼 깊고도 진한 것이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관아문을 나섰고 뒤에서 환호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나 비로소 자유가 된 자신의 빈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인가, 아니면 새로운 싹이 틔울 비옥한 땅인가. 만석은 젖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어디론가 호련히 발걸음을 옮겼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내려앉은 정막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위해 숨을 고르는 대지의 경건한 침묵과도 같았다. 한때 한양 바닥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조대감의 위세 등등하던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고 흉가처럼 변해버렸는데 대문에는 관아에서 붙인 압류 딱지가 흉물스럽게 붙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 무성하게 자라난 잡풀들은 그 화려했던 권세의 허망함을 조롱하듯 제멋대로 엉켜 있었다. 조대감은 그토록 아끼던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그가 끌려가던 날 입고 있던 비단옷은 이미 찢어지고 더러워져 거짓골이나 다름없었고 백성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고개를 떨구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오만함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만석은 그 행렬의 먼 발치에서 조대감의 마지막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가슴속에서 솟구칠 줄 알았던 통쾌한 승리감 대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 결말에 대한 씁쓸한 연민만이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릴 뿐이었다. 조정에서는 만석의 공로를 높이사 그를 면천맨젠시켜 주었고 더 나아가 하급 관리직을 제안하며 그의 비상한 재주를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청하였으나 만석은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조용히 짐을 꾸렸다. 그가 관할을 나서던 날 손에 쥔 것은 벼슬아치의 임명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만석, 두 글자가 적힌 낡은 신분증 하나뿐이었으나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묵직하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오.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만석은 스스로에게 맹세하며 화려한 도성 한양을 뒤로하고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 옆에 작고 허름한 마을이었는데 그곳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으나 서로를 위하는 인정만큼은 넉넉하게 흐르는 곳이었다. 만석은 마을 어귀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고쳐 작은 서당을 열었다. 서당이라고 해봤자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는 누추한 방이었고 책상이라곤 널빤지를 주워다 만든 것이 전부였으나 그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그 어떤 대궐의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만석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천자문을 외우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불의에 맞서는 지혜를 가르쳤는데 그의 수업 방식은 파격적이고도 흥미로웠다. 글자 하늘 천텐을 보아라. 이것은 단순히 파란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굽어 살피는 공평한 도리를 의미한다. 하늘은 양반의 지붕 위에도 천민의 초가집 위에도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볕을 비추니 너희들 또한 그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 만석의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만석의 눈가에는 10년간 종살이하며 굳어있던 주름 대신 온화한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홀로 남은 만석이 붓을 들어먹을 갈고 있을 때였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훈장님 계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마포 나루터의 흑곰 왕초였다. 그는 예전의 험악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갓을 쓰고
도포를 갖춰 입은 제법 점잖은 모습으로 만석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자네, 아니 훈장님 덕분에 저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훈장님께서 남기신 말씀,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밀수, 일은 모두 청산하고 이제는 정당하게 상단을 꾸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흑곰이 내민 것은 쌀과 고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지필묵이었다. 만석은 사양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고맙소. 이 묵은 내가 쓰지 않고 아이들이 세상을 그리는 데 쓰도록 하겠소. 왕초께서도 이제 진짜 왕이 되셨구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왕이 아니겠소. 두 사내는 마주보고 껄껄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강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만석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동안 조대감은 유배지에서 화병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만석의 명성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먼 곳에서도 배움을 청하러 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으나 만석은 결코 자신의 거처를 옮기거나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책을 읽으며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을 이어갈 뿐이었다. 그는 가끔 낡은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난 란을 치곤 했는데 그가 그리는 난초는 화려한 꽃을 피우기보다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잎사귀의 강인함을 닮아 있었으니 그것은 곧 만석 자신의 인생을 투영한 것이기도 했다. 해질 무렵 만석은 습관처럼 마을 앞을 흐르는 강가로 나갔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그 어떤 장애물도 거스르지 않고 바다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다. 만석은 뒷짐을 지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상의 이치란 저 강물과도 같은 것이로구나.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코 멈추거나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지. 힘 있는 자가 물길을 막으려 제방을 쌓아도 결국 물은 넘쳐 흘러 제 갈 길을 가고야 마는 것을. 그는 10년 전 붓 하나로 거대한 권력에 맞섰던 자신의 무모했던 용기를 떠올렸다. 그때 그를 움직인 것은 복수심이었지만 지금 그를 살게 하는 것은 용서와 평화였다. 조대감을 무너뜨린 것은 만석의 지혜였으나 만석을 진정으로 구원한 것은 그 지혜를 칼이 아닌 쟁기로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일구어낸 덕행이었다. 강바람이 불어와 만석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밥 짓는 연기가 마을의 지붕마다 피어올랐다. 만석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 하나가 마치 먼저 가신 부모님이 그를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소자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짜 귀한 삶이라는 것을요. 만석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노을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노예도 아니었다. 그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의 주인이었다. 만석은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살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감각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하였지. 내 남은 생도 저 물처럼 맑게 흐르다 가리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멀리서 아내가 저녁밥을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가오, 곧 가리다 하고 외치며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조차 평화로워 보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보다 이름 없는 시골 훈장이 남긴 소박한 웃음이 더욱 진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아마도 그 웃음 속에 삶의 진정한 승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만석의 이야기는 바람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세상은 넓고 권력은 덧없으나 깨어있는 정신과 따뜻한 마음만은 영원히 빛나는 법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듯 고난 속에서 피어난 만석의 지혜는 칠흑 같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니
후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 칭송하며 그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였다.